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틀째 13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사망자가 112명으로 다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중순 확진자 정점이 예고된 가운데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전면 중단되고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 지침도 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앞서 저희가 신규 확진자 현황을 취재기자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 징검다리 연휴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검사 건수 자체가 좀 준 면도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검사가 많이 몰리면서 검사를 이제 보고 등록하는 데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17만 명대가 나왔고 그 다음 날 17만 명이 또 나왔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그 첫 번째 17만 명대 보고가 됐을 때는 하루치가 아니라 하루 반치가 같이 등록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연휴에 징검다리 연휴고 검사 건수가 줄었고, 근데 그것들이 이제 모여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목요일쯤 다시 보고가 된다고 하면은 17만 명을 넘는 그런 확진자 보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무래도 검사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게 전반적인 신규 확진자 규모에 영향을 줬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걱정되는 거는 그 인명 피해입니다. 특히 사망자 수가 지금 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오미크론 변이 자체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치명률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수학적 오류가 있는 게 분모, 즉 절대 환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 분자의 치명률에 대한 부분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과거에 치명률이 높았던 베타나 델타 변이인 경우에는 우리가 하루에 10,000명에서 20,000명의 확진자가 아니어도 사망자가 6, 70명씩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진자가 거의 20만 명 그 이상이 된다고 추정이 되는데 100명대가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방역에 관련 부분을 앞으로 완화하고 확진자, 양성 판정자가 늘어나는데 중증 환자에 대한 시설이 확보됐다는 표현과 달리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면이 많은 것이 환자분들 모시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100명의 10%는 10명이지만 1000명의 10%는 100명인 거잖아요. 이렇게 신규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날수록 그 사망자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수를 억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실 신규 확진자를 억제하는 게 가능한 그 수치는 이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중증 환자분들을 모실 준비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병상이 48% 남아 있다, 48% 차 있다. 사실 이거는 현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저는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다 보니까 예방접종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를 실제로 치료할 수 있는 호흡기라든지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의사나 간호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훈련이 돼 있느냐. 그리고 지역별로 어떤 지역은 좀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서울, 경기, 수도권 같은 경우는 환자가 급격히 몰리면서 요양병원 등에서 환자분들 이송했을 때 손 쓸 수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마도 앞으로 한 2, 3주 정도는 계속 안타까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일단 병상 가동률이 48.2%라는 거는 결국 지금 가동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절반 정도, 정부가 확보한 병상 가운데 절반 정도는 비어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 수치로만 놓고 봐서는. 그런데 정작 이 병상에서 제대로 간호해주고 치료해줄 의료진들의 그런 피로도 그리고 의료진들도 확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들립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어떤 좋은 기계나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 소방, 또 이제 사회 우리 기반 시설의 아주 필수 인력 분들도 현재 코로나19의 감염 등으로 인해서 격리 중이신데요.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코로나19를 전담해서 보는 외래 중심의 병원, 거기를 우리가 가야 되느냐, 네. 위험해서 가지 말아야 돼, 또는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의료진에게 내 몸을 맡겨도 되느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인 그런 의식의 전환이 됐을 때 조금 더 우리 치명률을 낮출 수 있고 우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으로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 아직 정점이 언제인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예측을 보면 저희 준비된 그래픽인데 그래픽이 좀 준비되는데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최대 35만 명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저는 명확한 네. 그런 저만의 그 계산법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현재 최대한 운영할 수 있는 PCR 검사가 80에서 85만 건입니다. 네.
그러면 양성 판정률이 20%라고 하면 16만 명에서 17만 명이거든요. 5분 중에 1분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 하루 17만 명이 확진이라고 보고가 됩니다. 그 이상이 나오면 예를 들어 4분 중에 1명, 25%를 넘으면 22만 명이 되는 거죠. 하루에 40만 명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코로나 검사, PCR 검사 받으러 가신 분 2분 중에 1분이 양성 판정.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주변에는 20만 명 내외의 환자만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신속 항원 검사의 정확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음성으로 나왔지만 실제 환자분들도 있다고 가정하면 거의 매일 현재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실제로는 확진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부만 확인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정부에서 나오는 이 정점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이 17만 명에서 27만 명 사이에 확진자가 나오는 시점이 고점에서 지속되는 한 일주에서 2주간,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3월 14일부터 진행될 거로 보는데요. 그래서 아마 3월 말부터는 그것이 이제 10만 명대로 내려가서 7만 명대로 유지가 되면 정점을 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정부가 예측한 이 35만 명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검사 역량을 기반으로 했을 때 최대치로 확인할 수 있는 규모인 거고, 아직 방역 당국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 그리고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자신이 알았는지도 모르고 지나쳤을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나라는 2차까지 예방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역이 있는 상태에서 네. 물론 예방접종이 오래 지나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젊은 층에서는 경증이거나 또는 본인이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으니까 아 나는 음성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거의 확진되는 수의 2배 내지는 그 이상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아직 정점까지는 다가서지 않았다,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취지로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오늘부터 이른바 방역 패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한 정부의 발표를 듣고 교수님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 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또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습니다. 네, 방역 패스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그동안 쭉 있어 왔는데, 일각에서는 좀 당혹스럽다고 반응을 내놓는 게, 이 정부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방역 패스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갑작스럽다, 좀 당혹스럽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선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방접종을 완료돼서 지속적으로 방역 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보건소 등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나 PCR 검사로 해서 이 증명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그런 업무를 갖다가 빼서 의료 인력 등이 실제로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중점 치료를 위해서 인력 재배치를 위해서 교육지책으로 취소했다는 거.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출구 전략입니다. 출구 전략은 뭐냐면 의료든 정치든 어떠한 정책이 진행이 되면 그것이 효과를 보고 그것이 정착돼서 나올 때 나오는 출구 전략인데요.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되려면 지난 18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이 방역 패스라는 것은 결국은 최소한의 2번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게 함으로써 국민들을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었거든요.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이것들이 이제 출구 전략으로 나갈 때 충분한 소통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혼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배경은 어느 정도 진행된 예방접종, 그리고 3차나 4차 예방접종에 대해서 충분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알아서 맞게 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린 어쩔 수 없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방향 자체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그 과정에서 좀 소통이 좀 더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언제 내려놓느냐, 즉 방역 패스를 4월 1일 날 우리가 해제하냐, 3월 1일 날 해제, 언젠간 해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구 전략 측면에서 현재 정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제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혼란과 의료진들이 갖는 부담감이 크겠다라고 하는 게 우려고요.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정부에서도 이런 입장을 좀 설명을 했으면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방역 패스라는 게 그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차원,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차원이 좀 강한 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백신 접종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한 측면이 있고 또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 이상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들의 그런 피로도 그리고 의료 역량을 중증이나 고위험군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이런 방안을 내놨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다는 걸 제가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역 패스가 어떻게 보면 잠정 중단인데 뭐 상당수 전문가분들은 사실상 철회 수순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감하는 게 이게 네. 출구 전략으로서의 첫 번째 단계를 열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다시 방역 패스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오미크론 변이보다 더 빠르고 전파력이 가는 변이가 나와서 온 국민이 오미크론에 한번 노출됐지만 다시 한번 유행하면서 재감염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방역 패스를 다시 시행하기는 어려울 거로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가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 지침, 그러니까 격리 의무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기존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인 네. 경우에는 수동 감시로 PCR 등의 검사 권고, 미접종자는 또는 접종 불완전자인 경우에는 확진자와 같이 동거인 경우에는 잠정적인 확진, 즉 네. 실제로 동거인에서의 40% 이상의 PCR 양성 판정이 나오기 때문에 잠정적인 확진자로 봐서 격리를 하고 두 차례의 PCR 검사를 통해서 그 동거인도 보호하면 동시에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막는 걸 했는데요. 이미 현재 지역사회에서의 전파를 그러한 동거인의 격리로 막을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섰다고 판단된 겁니다. 네. 즉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또 걱정스러운 게 사실 가족끼리 아무리 한 집안에서 뭐 한 방에 각자 방을 쓰고 뭐 화장실이나 욕실 같은 거를 뭐 소독을 하고 한다고 해도 같은 공간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확진자를 두고 있는 동거자, 그러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최근에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많이 학습이 돼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같이 있었던 동거인 분들은 네. 신속 항원 검사나 PCR 검사 등을 통해서 본인이 안전함을 확인하고 인근 친척집이나 다른 집에 가서 확진자가 혼자 계시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경험적으로 봐도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거든. 결국은 온 가족이 다 걸려야 끝난다라고 하는 네. 것이 11월 델타 변이 감염 때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따라서 현재 같은 경우는 동거 가족들 같은 경우 자발적인 검사를 통해서 자발적 격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 확진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는 걸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고령층이거나 또는 아이가 있는 경우로 하면 어쩔 수 없이 감염을 감내하고 같이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아이를 말씀하셔서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백신 허가가 난 그 연령대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백신을 아예 못 맞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족 중에 그 확진자가 있거나 아니면 뭐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여러 공간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라는 그 부모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2019년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독감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직장 다니시는 아버지나 어머님이 독감이 걸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을 못 가지 않았습니다. 네. 갔었죠. 이러한 옛날 우리가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 집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즉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는 물론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정말로 치명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발열 또는 목 간지러움, 코 막힘 등이 나타나거든요. 특히 우리가 3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발열을 가장 핵심적으로 봅니다. 열 경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아이들이 열이 난다. 그런 경우에는 검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열제 등을 바로 투여해서 체온이 섭씨 38도씨가 넘지 않도록 하면서 일반적인 우리 기존의 감기나 독감 같은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앞으로 바뀌게 돼서 소아청소년과에서의 대면 진료로 변형된다고 하면은 대면 진료가 가능한 것을 확인해서 30 미만의 어린이들은 꼭 외래 진료를 보고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서 약을 처방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외래 진료를 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부모님들 사이에서 걱정이 되는 게 재택 치료를 받던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숨기는 사례가 나와서 걱정이 좀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 아이들에 대한 대면 진료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늘 그 말씀을 드려요. 네. 2019년 이전에 집안에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독감 걸렸다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거나 그 아이들이 일반 소아청소년과 가서 주치의선생님 못 만나지 않았다. 네. 그렇다고 하면 현재는 소아청소년과 특히 영유아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119 등을 통해서 했지만 지금 그걸 넘어섰거든요. 따라서 그 기존의 동네 의원 중에서 역량이 있는 병원들을 우리가 선정하고 그것을 연결시켜서 우리 영유아들이 바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유아에서의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연장선상에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3월 2일이니까 뭐 개학도 있고 입학도 있고 다시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가장 큰 걱정은 학교라는 게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또 오미크론 변이 뭐 이런 확산세에 좀 많이 노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노출될 겁니다. 네. 어쩔 수 없고요. 다만 좀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한 게 급식 부분이 저는 가장 걱정되거든요. 네. 아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두고 수업할 때 감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은 급식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는다. 아무리 칸막이를 하고 직접 보지 않는다고 해도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등교를 조절한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과연 적합한지는 교육 당국과 방역 당국에서 실제적인 현실적인 면을 해서 앞으로 정점이 지나기 전까지는 일부 등교가 가능한 중고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와 또는 다른 보육시설에서는 이런 비대면적인 강의 또는 비대면 교육 환경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